인구 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서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합니다. 국가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이 풍토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대 국회에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22대 국회는 소통과 화합의 국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사회 곳곳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을 살피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 역할이 꼭 필요한 때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우리나라 입법부의 수장으로 21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고 계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신 있게 내놓은 정책과 입법 제안, 여러 가지 그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 지금 시작합니다. 김진표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이제 설 연휴니까요. 네, 먼저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예. 갑진년 올해가 희망과 성취를 뜻하는 한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들 뜻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는 그런 한 해 됐으면 기원을 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고 그리고 국민에게 작더라도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성과가 별로 없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총선이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좋은 후보를 뽑아주시면 고맙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후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민의를 잘 수렴해야 되겠지만 당장 먹고 사는 민생 현안도 중요하고 그러나 한국의 미래 10년 나아가 100년까지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낼 줄 아는 정치인 그런 사람도 좀 뽑아주시고 특히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게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뽑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방금도 대화 타협의 정치 열심히 했지만 별 성과가 없다 네. 표현하셨는데 그건 여야 잘못이지 의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이고요. 바로 지난 연초에 기자간담회에서 바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을 하셨고 핵심 내용이 저출생 문제 대책이었습니다. 네. 딱 그 저출생 문제 부분에 이 방점을 찍으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면 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후배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 12월 2일인가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소트라는 분이 한국의 이 출생률 세계 최하의 이 현상을 놓고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발전과 또 민주주의도 상당 부분 성취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토도 좁고 자원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지만 오직 국민들이 네. 그 남다르게 부지런하고 또 교육률이 높아서 이런 인적 자원 가지고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적 자원이 우리의 유일한 경쟁력이 줄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이상의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구가 줄 때 우리 사회 전체가 축소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 축소 사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도 못 견디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으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모두의 어떤 경각심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지금 출생률이 낮아서 고민하는 유럽 국가들이 그래도 대략 1.4, 1.5는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거의 절반인 0.7이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50대, 60대 특히 남성들 층에서는 이 저출생 문제가 얼마큼 심각한 건지를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지금 문제는 젊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그리고 그거 왜 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거를 결혼과 아이 낳는 걸 자꾸 미루고 있을까? 예.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가의 중장기 계획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 저출생 문제는 극복하는데 아무리 짧아도 15년, 20년 걸리니까. 그렇죠. 그럼 앞으로 대통령 3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정책을 추진해야만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으니. 그렇죠.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헌법에 넣는 거 아니냐? 헌법에. 네, 그래서 헌법 규범화 하자는 거고. 우리나라는 헌법 하면은 전부 거기다 권력 배분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권력 구조. 예. 그런데 독일 같은 나라는 1949년 이후에 무려 64회를 헌법을 고쳤고 통독 이후에도 35번인가를 고쳤습니다. 거기서는 중요한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 의사결정은 헌법 총선 때 이럴 때 헌법을 같이 고쳐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의사결정을 하고 그거를 따라가고 지키는 거니까 우리도 이제는 헌법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헌법 개정하면 다들 권력 배분만 자꾸 생각하니까 어렵다고 하고. 예,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 높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개헌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예. 이러거든요. 그래서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도 저는 이 헌법 규범화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주장을 오래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어떻게 명시하는 게 방법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올 4월 총선 때 같이 하자 이렇게 예. 결론을 정치권이 낸다면 예. 그러면 헌법에 늘 조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는 해야 할 의무로 보육정책, 교육정책 그리고 주택정책 요 세 개의 정책의 골격을 정하고 이 정책을 모든 정책에 최우선하여 재정을 투입하고 뭘 해야 된다고 헌법에 명문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법을 할 거냐 하는 것은 법률을 정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치 싸움하는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미래 20년을 위해서 어떤 그러면 법률을 만들 거냐는 걸 갖고 정책 대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을 내야죠. 서로 안을 내고. 정당들이. 그러다 보면 투표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질 거고 네네. 그러면 그 법률이 정해질 거니까 예. 그렇게 정해진 국민의 공론조사를 다 거쳐서 정해진 보육, 공교육 혁신, 주거정책의 혁신 이 세 가지를 만들면 그러면 이거는 역대 정부가 지키지 않겠냐. 그러면 젊은이들이 믿고 이제는 좀 힘들어도 아이를 낳자 하고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법률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딱 명문화해 놓으면 법률을 안 만들면 위헌이잖아요. 위헌이 되니까요. 법률을 만드는 게 강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육, 교육, 주택.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왕 내친기면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육, 교육, 주택에 대한 안을 한번
일종의 초안 발제식으로 해놓으시고 예. 여야가 이제 거기에 수정 삭감해서 각자 안을 내도록 한번 또 강제해보죠. 네. 보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보육 중에 이제 이 보육이 사실은 저출생의 대책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은 맞벌이 부부가 대세인데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휴직 제도가 휴직. 예.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이건 하나의 권리로서 또 남성의 경우에도 의무로서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느 당에서는 1개월은 남성도 무조건 휴직을 해라 그러는데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영업자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최소한도의 육아수당을 지급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기관이 있어야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통폐합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코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설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여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큰 문제여서 우선 독일의 정책을 저는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일의 어떤 정책입니까? 독일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의 월급은 100% 국가가 지급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립중학교 월급도 사실상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고 다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성과 감성 모든 것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취학 전에 교육에 의해서 90%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거든요. 예. 그렇다면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이 더 중요한데 왜 그거는 국비로 지급 안 합니까? 아하.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선 보육의 질이 전국적으로 균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국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조를 하는데 전체 필요 경비의 한 70% 정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롭게 쓰게 하니까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선생을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고정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들이 너무 바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아이도 바쁘다 보면은 큰 소리 치고 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아동 학대 문제가 거론이 되거든요. 예. 근데 학비만 선생님 월급을 국급비로 다 주면 이제는 거꾸로 선생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선생님들도 이제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익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니까 크게 그러면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종교단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사 봉급만 나라가 준다고 하면 종교단체가 자원봉사자가 많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또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이걸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규범을 만들어서 그 종교단체는 다른 단체 사설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하겠다는 믿음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정책이고요. 마지막이 실제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경우에 결혼하면 당연히 이제 주민등록 등부에다가 등재해서 거기에 결혼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생활 보조금 이런 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프랑스는 팍스라는 시민 결합 제도가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해도 사실혼 관계도 그렇죠. 등록을 해서 우리 사실혼으로 산다. 그러면 등록해서 거기도 결혼한 부부와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특히 아이를 낳으면 모든 비용을 다 대주거든요. 그래가지고 22년 통계를 보니까 프랑스의 이 팍스에 의한 출생 비율,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로 출생하는 비율이 무려 64% 됩니다. 전체 아동에. 그러니까 조금 이기적인지 몰라도 자신이 없으니까 결혼했다 이혼하는 것보다 우선 살아보고 아이를 낳고 키워보고 이제 우리 평생 100년 해도 되겠다. 그때 결혼하고. 그렇죠. 이게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서 비혼 자녀도 똑같이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준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서 해외 입양률 상위권의 나라라는 이 불명예를 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네. 프랑스 예를 드셨지만 유럽 전체를 보니까 이른바 비혼 자녀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절반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는 남의 나라의 리다 하고 저 도외시할 게 절대 아니고 그렇죠. 우리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뿌리 깊은 우리의 어떤 문화와 정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처럼 그렇게 뭐 그런 그 사회적 결합, 비혼 자녀 출생이 많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러나 아주 일부라 하더라도 제도적으로는 빨리 만들어야 할 빨리 필요가 만들어야 있다. 됩니다.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육에 대한 구상이셨고, 네. 그다음 교육에 대해서는 특히 AI 교육을 강조하셨더라고요. 네네.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우리의 이 저출산 현상을 개탄하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사교육을 찝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네, 사교육비 부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저렇게 사교육에 의존하는 나라가 없다. 없죠. 그래 이거는 한국이 왜 그걸 못 고치느냐 모르겠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 정부도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AI 공교육인데요. 이미 소위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에 소위 좋다는 무슨 보딩스쿨이나 이런 데가 요즘 이제 AI 선생님의 답변이 실제 어떤 선생님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정확하고 시츄에이션에 맞고 이거를 이용하는 교육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주니까 예. 창의성 배양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창의성과 다양성을 키워주는 것이 앞으로 미래 사회 교육의 핵심 그 목표니까 그 점에서는 AI를 이용한 공교육에 이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은 보편화 안 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ICT에 앞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AI 공교육만큼은 우리가 선두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가보자. 예, 이미 앞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5년에 수학, 영어, 정보 세 과목은 AI 교과서가 나오거든요. 내년도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준비하는 지방교육청별로 보면 돈은 많이 있는데 요새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정 비율로 그냥 매년 나가는데 이 입학 아동 수가 줄어드니까 각 교육청에 돈이 많이 남습니다. 학생 1인당 돈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어떤 교육청은 AI 공교육을 하고 이미 시작했고 어떤 교육청은 안 하고 하는 것도 수준과 정도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이건 공교육의 문제가 커진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교육재정 교부금 중에 일정 비율을 한 5천억 좀 넘는 돈을 지난해 법을 제가 발의해서 고쳐서 그거를 교육부에다 주어서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에다 줘서 교육부가 그 돈은 딴 데 쓰지 말고 오직 AI 공교육을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교사를 양성하는 비용 그리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에서 AI 공교육을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여기에만 쓰자. 그렇죠. 그러면 전국이 고르게 AI 공교육의 혜택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런 정책을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뭐 실패했는데 되겠어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AI 기술 자체가 과거와 다르게 획기적으로 진전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이 한 40~50만 되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이게 도입되면 당연히 학교에서 질문하고 AI 선생으로부터 답을 듣고 하는 모든 기록이 남는데 이 기록은 다 축적이 돼서 공교육에서는 계속 교육의 정보의 양과 질을 높여가지 않겠습니까? 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니까요. 그러나 사교육은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정보보호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러니까 사교육이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도
아이를 위해서는 AI 공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에서 자기 아이가 잘 적응하고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예. 그게 이제 아이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라고 판단할 거고 이게 쭉 일반화되면 결국 대학 입시도 이런 방법으로 볼 거거든요. 그럼 사교육 의존도는 저절로 그러면 사교육 의존도는 떨어지게 된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당장 승부하는 게 아니라 한 10년을 내다보고 승부해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 방법이 저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네. 생각합니다. AI 교육이라는 게 학생이 뭐 개인의 어떤 PC나 태블릿 같은 걸 가지고 거기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또 거기서 내는 문제를 풀어보면 어느 정도 문제를 풀었는지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이니까 한마디로 1:1 교육이 되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근데 그 정도의 지금 아까 뭐 세 과목 그 교과서가 내년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교과서뿐 아니라 그렇게 묻고 답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AI 교육의 어떤 준비는 되어 있나요? 지금 교육과학기술정보원이라는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연구를 시작해서 예. 국제적인 세미나를 서너 차례 했는데 국제 전문가로부터 한국이 가장 앞장서서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허. 저도 그 세미나에도 참석해서 축사도 해보고 했는데 상당 수준으로 우리가 앞서가고 있어서 네. 저는 이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그래요? 높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초용량 그 컴퓨터 예. 에 엄청난 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ICT 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선학교의 교사들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교사가 학생들 전부 모아놓고 집중시켜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학생들은 AI랑 1:1 교육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은 뒤에서 그걸 지원해주는 역할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교육학에서 선생의 역할이 이제는 더 이상 인스트럭터가 아니다. 이제는 선생은 가이더여야 한다. 가이더. 네, 모든 정보는 구글이나 네이처에 다 있는데 예. 그리고 AI 교수 기법까지 개발이 되니까 구글이나 네이처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묻냐에 따라서 묻는데 딱딱 맞는 답을 해주는 선생이 있는데 그런데 질문을 어떻게 하고 퍼스펙티브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관점을 어떻게 보고 의문을 품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공부 잘하고 그렇죠. 창의성을 발휘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양성해 가느냐. 네. 그러니까 가이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전처럼 주입식 교육, 우리 사교육은 전체가 주입식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교육. 근데 그런 교육은 쓸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점점 더.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공교육이 할 역할은 이 AI 공교육을 통한 창의성과 다양성의 배양, 그 선생은 가이드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진로 적성 교육. 진로 적성. 네.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학부모와 학생과 전문가들과 그것을 종합하는 선생님과의 사자 협의체를 통해서 한 2, 3년 계속해서 질문하고 테스트해보고 전문가하고 대담해보고 해서 이 아이가 무슨 쪽으로 나가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가.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의논해보고 해서 진로 적성을 일찍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방향의 롤 모델을 찾아주고 그것도 또 AI 교사를 통해서 롤 모델을 찾아보고 롤 모델이던 사람과 개인적으로 또 SNS를 통한 인터뷰를 하고 가까워지고 이런 쪽의 교육이 지금 앞으로 새로운 그 AI 공교육 시대에 두 개의 공교육의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육, 교육까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이제 주택 문제인데 뭐 여태까지 집값 뛰는 거 잡아보자 모든 정부가 얘기했습니다만 다 사실 실패했고요. 그리고 또 모든 정부가 이 공공주택 확충시켜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태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주택 정책을 이렇게 돌아보고 하면서 내린 결론이 5년 단임제에 이게 큰 문제가 있다.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대통령마다
자연스럽게 전임자의 정책은 일단 부인하고 자기의 주택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다 분절이 됩니다. 5년 단위로. 네. 5년마다 바뀌니까요. 그리고 혼선이 일어나고 수혜자 범위가 자꾸 달라지니까 그게 이제 중구난방식이 되니까 불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4위 정도로 높은 나라인데 국토의 가용 면적이 68%가 사람이 못 사는 바위산이니까 그렇죠. 가용 면적당 인구 밀도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택의 상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은 시장 경제에다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최소한의 주거 확보는 해줘야 된다. 그렇죠.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예를 들면 20평짜리, 30평짜리, 40평짜리를 필요에 따라서 원하면 그거를 아주 싼 가격으로 월급의 한 15%, 20% 범위 내에서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임대주택을 충분히 만들어서 공급해 줘야 되는데요. 그동안의 주거 정책을 보면 우선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공급을 했는데 임대주택보다는 인기 있는 것은 분양주택이거든요. 다들 소유하고 싶어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분양주택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조건을 까다롭게 붙여가지고 분양을 하니까 극소수만 그 분양을 받게 되고 받은 사람은 로또를 받은 결과가 돼서 재산이 확 늘어나는데 그렇죠. 못 받은 사람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고 상대적 박탈감도 박탈감만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거의 정책을 전부 돌아보고 국가 재정으로 감당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는 임대주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죠, 그러니까. 그렇죠. 공공임대로 20평, 30평, 40평짜리를 지어서 표준주택 개념으로 해서 공급을 하는데 예. 그런데 20평 살다가 이제 30평으로 옮겨가면 이사 가서 거기에 가면 되고 40평 살다가 이제 자기가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러면 그럼 분양 신청해서 이제 분양가로 바꿔 사면 되는 거고 이런 근본적인 정책 골격을 만들어 놓고 역대 모든 정책을 다 통폐합해서 여기에다 넣게 하고 요것을 헌법 규범화하면 네. 다음 정부는 반드시 요대로 해서 앞으로 한 15년 한다. 예. 그러면 국민들이 믿고 선택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뭐 거듭 유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유럽 국가들의 공공주택의 비중이 대체로 50%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 자릿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 정책이 엄청나게 주택의 상대 가격이 높은 나라에서 정부가 능력도 없이 자꾸 분양주택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니까 정부가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거나 이 상대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회라는 게 공정해야 되고 공정하면 네.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예. 그런 점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잠깐 또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도 크고 하다 보니까 네.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초점이 경제 정책에 맞춰 있던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전부 경제 정책 쪽 시각에서 보니까 공공임대를 대폭 늘리는 건 경제에 영향은 별로 안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쪽에 대한 어떤 정부 역대 정부의 어떤 관심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세계 10위 경제 대국 예.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 됐으니까 적어도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히 공급할 역량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싱가포르나 대만이 그런 정책을 상당 부분 해갖고 성공을 한 그 예를 보고 우리도 예. 그 정도 수준은 이제 해야 되고 그런 정도만 공급해주면 주택 때문에 애 못 낳는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아이 둘 있는 집은 24평짜리, 네. 아이 셋 있는 집은 33평짜리 네. 아파트를 분양 조건부 장기 임대로
제공한다. 뭐 이런 안을 냈던데 네. 비슷한 어떤 생각이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분양 조건을 굳이 강조할 게 아니라 34평 살다가 또 자기가 좀 넓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예. 40평대로 갈 수 있고 예. 그러면 40평대나 30평대에서는 분양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이제 조건을 바꿔서 매월 내는 돈을 좀 더 내가지고 알겠습니다. 한 10년 나눠서 분양받으면 되겠죠. 네. 자, 이 저출생 헌법에 명기하고 중요 핵심 내용으로 교육, 보육 그리고 주택에 대한 입법을 반드시 하도록 하자. 네. 그 제안의 말씀 들었고 저출생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또 파생되는 두 가지 문제가 노동력 부족하고 병력 부족입니다. 네. 요 얘기까지 아예 해버리죠. 뭐. 예.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재외동포 활용 또 이민 정책의 변화 이런 걸 촉구하셨더라고요. 네. 우선은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우리가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 요소인 인적 자원 투입이 줄어드니까. 예. 근데 사회 전체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축소 사회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중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750만이나 되는 재외동포. 네. 그분들을 현재는 65세 이상의 영주 귀국자에게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데 대부분의 G10 나라들은 그런 제한은 없이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750만 교민들 대부분이 나름 열심히 세계 각국에서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복수국적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서로 오가는 회수도 많아지고 투자도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 경제가 인구 감소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 경제의 활력 감소를 바이탈리티가 줄어드는 거를 좀 메꿀 수 있다. 그건 큰 돈 안 든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미 법무부나 이런 데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민청을 만들고 이민에 대한 기본 생각도 바꿔야 되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시급하게 할 일이 최근에 R&D 다음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예산 항목이 ODA 예산입니다. 개도국에 대한 우리의 공적 지원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제가 국회의장 돼서 한 30개 나라를 가보면 예외 없이 최우선으로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이 한국의 발달된 과학기술 능력 또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을 좀 교육 훈련시켜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자금으로 우리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가령 조선공업에 또 반도체 공업에 필요한 조립공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자동차에 필요한 인력이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나라별로 골라서 좋은 자원을 모아서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다 쓰면 되지 않냐. 숙련공을 데려오는 거네요. 숙련공을요. 그렇게 되면 그 숙련공들은 우리나라 근로자와 똑같은 ILO상 규범을 지키면서 똑같은 자격으로 대접해줘서 하면은 불법 체류자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포용 사회로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ODA 프로그램을 제가 정부 부처 장관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부 다들 공감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인력의 경우는 지금같이 뭐 고용 허가로 몇 년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제한 풀어도 되는 거죠. 제한도 풀고. 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치밀하게 제한하면 ILO 규범에도 그 위반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5년이라는 제한을 하면 그거는 5년간 주거 이동도 사실상 제한받는 거고 그거는 ILO 규범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법 체류자만 자꾸 양산이 되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어차피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장기간으로 근속할 수 있게 하려면 이른바 정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에 완전히 눌러 살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자녀까지 한국으로 해서 키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외국 인력을 필요해서 데려오긴 했지만 정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썼다면 근데 그 정책을 정반대로 바꿔야 된다는 이제 거죠. 바꿔야죠. 좋은 인력은 정주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정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과거에 우리 못지않게 이민에 대해서 소극적인 나라가 일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었죠. 네, 왜냐하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워낙 심각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의 학자들이 추측해 보니까 이 현상은 한국이 제일 심하고 그다음에 일본이고 그다음에 중국도 이미 인력 부족이 나타나고 있고 네. 대만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싱가포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나라들이 좋은 인력을 선점해 가기 전에 일본이 먼저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시급하다. 알겠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력 문제 짚어봤고 이제 국방력 군사 인력의 부족 현상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이것도 결국 병력 입영 자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미 40만은 사실상 무너지고 50만은 일찍이 무너졌고 예, 40만도 이제 곧 무너질 거고 지금 전문가들 추계를 보면 46년 정도 가면은 30만도 무너질 거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병력 수로 북한과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군이 러시아나 다른 나라보다도 병력 수가 많아서 강국이 된 건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건 경제력이고 최소한도 아무리 낮게 봐도 30대 1의 우위에 있으니까 예. 이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 군을 전반적으로 과학군 기술군으로 재편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30만 정도 수준 갈 때에는 모병제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의 주축이 지금처럼 대학 재학생을 데려다가 징병제로 간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는 강군이 될 수가 없고 예. 직업군인, 네. 부사관, 초급장교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렇죠. 군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전문가에 의한 군대여야죠. 예. 그렇게 되는 군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교육부 총리를 할 때 이스라엘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탈피오드라는 제도가 있는데 탈피오드? 네, 탈피오드라는 게 이스라엘 말로 최고 중의 최고 그런 뜻이랍니다. 유대어로. 근데 이제 전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최고 우수한 사람을 한 50명 뽑아서 네. 일정 기간 군사 과학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군의 동량으로 키우고 한 10년이고 근무하고 나면 제대할 기회를 주고 근데 이스라엘 군은 이미 그렇게 해서 완전히 과학군 기술군으로 바뀌었고 또 이제 거기서 예편에서 사회로 진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벤처 기업의 8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 한 30명 정도만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카이스트와 사관학교가 동시에 학위를 주는 조건으로 네. 카이스트 학위도 받고 사관학교 학위도 받아서 첨단 군사과학 기술 교육은 카이스트에서 그다음에 군사교육은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가 방학 중에 이용해서 12주 동안 여름,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거기서 새로 건물 질 필요 없고 선생만 몇 사람 더 뽑아서 그렇게 하자. 이게 이제 제 아이디어고. 국방 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입니다. 그 법안이 통과됐죠?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가게 되고 만일 이 제도에 대해서 기존 육사, 해사, 공사생들이 이거 우리보다 더 우대해 주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네, 네. 대학교 2학년 때 편입학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 오고 가게 해주면 그래서 제가 목표는 첨단 군사과학 기술을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군의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 군은 자연스럽게 과학군 기술군으로 바뀌고 이스라엘과 같은 강군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경제력 때문에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력에도 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이제 의무복무기간 10년 마치고 나오면 창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방위 산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수출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완전히 세계적인 리더가로 국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병력 부족에 대한 대책은 일단 모병제로의 전환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국방 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요 제도를 활성화시켜 보자. 요게 두 가지가 결합하면 된다. 그런데 모병제로의 전환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한 10년 내다보고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어차피 이 대학생들 중에서 주로 들어오는 징병제에는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 줄어드는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을 부사관과 초급장교를 늘려서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부사관과 초급장교를 예우를 더 잘해줘야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부사관으로 지망이 줄고 있습니다. 또 ROTC나 이런 초급장교로 가는 그 지원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숫자를 늘려가고 처우를 개선해줘야 된다. 네. 그래야 모병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첨단과학기술 그 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10년 군에 있다 나와서 이스라엘에서는 뭐 벤처 산업의 주축을 이룬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뭐 우리 그 벤처 산업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 K 실리콘밸리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건 또 뭡니까? 예, 이제 지금 우리가 G10까지 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희망은 이제 G7, G5까지 들어가는 건데 지금 위기가 온 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인 인적 자원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잘못 관리하면 다시 아르헨티나처럼 G20 밖으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전 세계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첨단 과학기술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는 완전히 세계 모든 나라가 패권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패권 경쟁이라는 거는 정의 뭐 이런 거 룰 이런 거 안 따지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나라가 1등 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거를 잘 보고 여기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이거는 속도가 중요하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 R&D 투자를 많이 하고 기업들도 그 분야의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짧은 시간에 경쟁력 있는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 세계 생산의 50%를 생산하지요. 그렇죠. 또 그 배터리 산업도 짧은 기간에 바이오도 그렇죠. 이미 조선은 세계 최고 기술력이죠. 뭐 원자력 발전 기술도 그렇죠. 그럼 이런 분야가 지금 세계에서 거의 1등하고 있는데 후발국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니 추격차를 벌려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다음에 새로운 또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한 30여 개 부문 중에 우리가 또 1등할 수 있는 거를 자꾸 개발해야 될 거 아니냐. 미래 산업들. 그러면 첨단 과학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학자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새로운 거는 융합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내느냐 하는 건데 이 첨단 과학 기술을 모을 세계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들은 보면 연봉을 대개 한 5억 이상 받습니다. 네. 이 사람들 절대 혼자 안 옵니다. 뭐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가족하고 함께 오는데 그 사람들 기준으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 수도가 아니면 안 갑니다. 그래서 영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다 종전에는 우리처럼 지역균형 발전이다 그래서 수도권 투자는 억제하고 지방을 좀 투자해 보려고 그러다가 이게 미중 간의 IRA 등 첨단 과학기술 경쟁이 불이 붙으니까 이러다가 완전히 저 1위 국가로 밀려나겠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블랙시트 한 가장 큰 원인도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나름대로 그거를 세계에서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회귀했습니다. 바꿨군요. 네. 예를 들면 영국의 런던의 테크시티, 프랑스 파리의 르그랑 파리, 일본이 여기에 최근에 급하게 이제 여기 정책을 전환해서 뛰어들어서 도쿄를 국가 전략 특구로 만들고 요코하마의 폐항구 26만 평을 급하게 개조해가지고 여기에 미나토 미라이라고 그래서 세계 첨단 연구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다 외국 인력 유치. 외국 인력 유치 때문에요. 왜냐하면 첨단 과학기술을 유치하려면 자기 나라 과학자만 갖고 안 됩니다. 그렇죠. 세계 최고 수준이 각 분야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실험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창의로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그 추세에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미 미나토 미라이에 애플도 글로 들어갔고 우리 LG도 글로 들어가고 SK도 글로 들어가고 최근에 삼성까지 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도 수도권에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가 올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어서 세계 이 메모리 반도체의 50%를 공급하는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되어 있죠.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 국가하고 두 기업 그룹이 앞으로 10년 동안 1,000조를 추가 투자해서 계획이 이제 있고. 메모리를 벗어나서 비메모리와 AI까지도 확충시키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바이오 산업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산학 협력하기도 뭐 좋은 유수 대학들이 서울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이 다 거기 밀집돼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마침 거기 좋은 조건이 거기 삼성전자 옆에 붙어 있는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40년 전에 이전하고 그냥 버려져 있는 땅이 있고요. 또 저기 농촌진흥청과 그 부속 시험장 5개가 전북 완주로 이사 가고 10전투 비행단이 옮겨가게 되면 200만 평이 또 생기니까 추가로. 570만 평. 네. 그런데 이 570만 평이 주변 집가들이 다 평당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4천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3천만 원만 잡아도 200만 평을 옮겨서 나오는 개발 이익이 어마어마하네요. 20한 몇 조가 됩니다. 20한 네. 3조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돈 정부 예산 하나도 투입 안 하고 그 자체로 충분히 조달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제가 내세운 전략은 이겁니다. 자, 한국이 이렇게 싼 땅을 가지고 있고 시가 2, 3천만 원짜리를 앞으로 50년간 또는 100년간 무상으로 줄 테니 한국에 투자해라 하는데 반드시 한 3천 개의 외국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첨단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예.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찾아내서 한국 기업하고 반드시 합작해서 연구소를 만들어라. 네, 네. 그러면 그 필요한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 그러면 저는 10년 내에 1,000개는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네, 네. 뭐 저 평당 3천만 원짜리 땅을 무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첨단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특히 이웃나라 일본에 밀리지 않고 알겠습니다. 아세아의 과학기술 중심지가 서울이다. 네.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G5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집중 문제 때문에 지금 우려가 됐는데 그 문제를 프랑스나 영국이나 일본이 이미 그런 하고 식으로 있습니다.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또 좀 생각이 그래서 변하는. 그 문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동안 정책을 보면 예를 들면 바이오 그러면 서울도 하고 실제 정부는 서울에는 하는 정책을 발표한 적이 없는데 기업들끼리 자기네들이 편하니까 서울 성수동 중심으로 지금 바이오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생산은 원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ICT도 똑같습니다. AI 안 하는 시도가 없습니다. 지역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 실패합니다. 분산돼 있군요, 한마디로. 네, 우리나라는 워낙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여서 대한민국이라는 반도를 미시간호에 집어넣으면 퐁당 빠질 정도로 조그만 나라인데 예. 미국이나 쓸 수 있는 정책을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면 한 지역에 수도권 집중 전략을 쓰는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석학들이 안 옵니다. 엔지니어들이. 네, 네. 런던은 가지만 저 스코틀랜드 가서 하라 그러면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의장의 신년 제안이라서 교육, 주택. 보육, 뭐 주택.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얘기까지 쭉 주로 짚었습니다만 또 정치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요. 네. 정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 이제 의장님 임기도 이제 한 100일 남짓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번 국회 안에서 정치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하겠습니다만 뭐 벌써 5선 의원 하시고 의장까지 하시고 정치를 오래 지켜보신 가운데 지금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국회에서라도 뭘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 얘기 좀 해보죠. 네네.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탄하는 것이 정치가 점점 더 대립과 갈등이 심해진다. 최근에 이게 정치 테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진영 정치, 팬덤 정치의 네. 폐단이 극대화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고요. 그 왜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 5년 단임제하고
그리고 소선거구제. 네. 소선거구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양당 정치죠. 예, 한 표만 이기면 모든 걸 다 갖는다. 네, 다 갖게 되고.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표만 이기면 된다. 그러면 그러려면 우선 자기 진영을 결집시켜야 되고 팬덤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면 맞아요. 그러면 자기 진영이 결집됩니다. 예.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걸 심플하게 전파시키려면 상대방을 악마화해야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팬덤이 만들어지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점점 이렇게 극한 대립의 국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면 이제 우선 선거 제도를 대도시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대도시는 사실은 지역 대표성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주민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고 한 구에 뭐 국회의원이 2명, 3명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잘못돼 있으니까 이거를 중대 선거구로 만들게 되면 예. 예를 들어서 서울이 지금 49명을 뽑고 있는데 48명만 뽑고 12선거구로 중대 선거구로 해서 한 선거구에 4명씩 뽑는다 그러면 아예 그냥 한 10명씩 뽑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선은 당장 유권자들이 선택하는데 혼란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만 일단 하여간 제가 생각해 보면 예. 4인 선거구로 하면 결과가 경우의 수가 1당과 2당이 2대2로 논아갔든가 아니면 3대1로 논아갔든가 안 그러면 2대1 때 다른 제3당이 1이 되든가. 그럴 가능성이 많아지죠. 예, 이럴 가능성은 많지만 4대0은 안 나올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정치가 서울 48석 중에 1당이 아무리 많이 얻어도 30석을 넘기기가 쉽지 않고 2당이 아무리 줘도 20석 이하로는 안 떨어지니까 예. 극한적인 대립 갈등의 정치가 좀 완화될 거고 제3당이 여기서 출연해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나름 비전도 있고 철학도 있고 그런데 요게 때로 모이면 진영 정치, 팬덤 정치화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극한 대립이 없어지면 서로 공존하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정치인을 우선 국민들이 뽑는 기준도 바뀔 거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어찌 보면 뭐 역대 국회의장들이 뭐 권력구조 바꾸자, 선거제도 바꾸자 말씀 다 했습니다만 누가 뭐래도 우리 김진표 의장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집요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분도 없어요. 네. 국회 전원위원회 네. 국회의원들이 뭐 전부 나서서 발언도 했고요.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만들어가지고 뭐 대단한 작업도 했고요. 또 뭐 저도 이 국회 방송에서 선거법 개정 가지고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걸 좀 어떻게 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사실은 여야 대표 보고 작년 8월에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못한다. 선거 직전까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다들 선거가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어느 정당이나 원심력이 생기거든요. 뛰쳐나가려는 사람이 공천 못 받을까 봐. 그러면 선거제도를 바꾸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심력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결정을 못한다. 그러니 8월 달에 결정해달라 했는데 결국 이분들이 제 말을 이제 못 지켰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고 제가 어제도 여야 원내대표하고 만나서 선거가 끝나면 이제는 이 선거법을 고쳐서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현재는 법으로는 1년 전에 모든 것을 끝내게 돼 있거든요. 선거구 획정까지 선거법 개편과. 근데 이게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에 안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워낙 역동성이 심해서 1년 전에는 아무것도 결정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4월 말이 아니라 10월 말로 6개월 늦추자.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는 다 끝내는데 대신 8월 말까지 선거법을 무조건 끝내야 된다. 만약에 8월 말까지 선거법 협상을 통해서 선거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뒤에 선거법이 고쳐지더라도 그거는 그 다음 선거에 적용하고 올 4월처럼 8월 현재 가장 가까운 선거는 해당 선거는 종전법으로 한다. 기존 선거법으로 그냥 무조건 한다. 이걸 강행 규정으로 도입하면 더 이상 미루지 못할 거다.
두 번째는 선거구 획정 문제도 같은 이유로 9월 말까지 끝낸다. 네, 네. 9월 말까지 만일 여야가 합의해서 못 끝내면 선관위에서 획정안이 첫 번째 올라오면 그대로 확정된다. 획정위원회가 낸 획정위원회 낸 안대로 확정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행법으로 만들자 그래서 두 분 원내대표로부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선거 치르고 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아무튼 방법은 방법이네요. 방법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야당이고 야당 원내대표를 했는데 소수 야당이었죠. 그런데 선거에서 졌습니다. 선거에서 지고 나면 진 사람은 진 대로 당연히 국민의 심판을 받아 졌으니까 겸손하고 예. 이긴 사람도 얼마나 힘들게 이겼는지 아니까 겸손해져서 그때 나라의 미래나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제일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주장을 해서 고친 것이 소위 동물국회를 이걸 폐단을 없애자 해가지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그때 통과된 것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선거 끝나고 새 국회가 되기 전에 알겠습니다. 제가 추진했다가 못한 것들 여야 원내대표하고 협의해서 가령 개헌 절차법을 만든다든지 선거구 획정 관련이라든가 법사위 운영제도 개선이라든가 뭐 또 국회의 예산 심의가 형해화되고 뭔가 비민주적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 다 타파하는 그런 개혁안을 지금 제가 다 발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좀 같이 협의해서 통과시키자. 총선 직후에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선거법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고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건 그 47석 비례의석을 연동형으로 그냥 가느냐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요것만 남아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결론 날 거라고 보세요? 글쎄 뭐 이제 왜들 고민을 하고 있냐면 국민들에게 한 약속 중에 위성정당은 반드시 맡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한 것이 비례성을 국민 여러분이 실제 투표한 것이 의석수로 잘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상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례성이 잘 나타나게 하려면 연동형을 도입해야 되는데 연동형을 도입하면 어떤 형태로 해도 반드시 위성정당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위성 및 자매정당들이. 그래서 성격은 다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뭐 2월 초까지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어서 결정이 내려지리라고 보는데 그 중간 형태로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립형으로 가면서 연동형적 요소를 조금 도입하는 방법 또는 현재의 준연동형을 가면서 위성정당을 막는 보다 강화된 장치를 도입하는 방법 그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다당제 연합 정치를 좀 만들어 보자는 말씀 주셨고 권력 구조에 대한 의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5년 단임 대통령제. 5년 단임제는 이제 정책이 분절되고 그다음에 가장 큰 폐단의 하나가 대통령이 대부분 5년이면 끝나니까 주변 사람이나 야당의 말이나 심지어는 여당의 말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은 무조건 5년 뒤에는 안 하니까 단기간에 뭐 성과를 마무리하려다 보면 자연히 좀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서 물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런 독주할 가능성이 많은 점이 있고 또 한 번 더 심판을 받아야 책임 정치가 좀 또 요소가 강해질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대통령이 또 대결 정치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모든 종류의 전문가들이나 국민 여론조사에도 4년 중임제가 제일 답이 많이 나옵니다.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다당제 연합 정치하고 어울리는 제도는 또 사실 내각제 아닌가요? 그렇게까지만 갈 수 있으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데 아직도 모든 종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된다. 대통령의 선호가 높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서 네, 네. 국회에다 맡기면 더 엉망되면 어떡하냐.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대각 책임제로 가는 거는 다만 다당제적 요소를 좀 도입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서 저절로 국회가 생산적 국회로 대화와 타협의 국회로 작동을 하고 예. 그런 걸 국민들이 봐야 예. 이제 국회를 좀 믿어주고 정치를 믿어주고 그래야 예. 좀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4년 중임제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다당제의 현실을 감안해서 결선 투표제 같은 것도 도입을 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다가 총리 추천권 같은 걸 주는 정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절충도 괜찮겠네요. 대개 그런 것들이 지금 여야 간의 합의가 가능한 분야인데요. 다만 이제 그런 논의를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하고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세계에서 유례 없이 경성 헌법을 가진 그러니까 헌법을 고치려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그렇죠. 과거에 소위 삼선 연임하는 소위 정치적으로 어떤 위법 개헌 뭐 예. 이런 거를 두 차례나 당하다 보니까 이런 경성 헌법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5월 말이면 퇴임하시고 네. 이제 정치 인생도 마감을 하겠다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후의 계획은요? 글쎄요, 이제, 뭐, 제가 관료 생활을, 경제 관료 생활을 30년 하고, 정치권에 와서 20년 하고, 주로 이제 경제 예.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능하면 남을 돕는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에서는 뭐 근데 제 도움이 없어도 제가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오늘 이런 인터뷰를 하면 그게 마지막으로 제가 고언을 드리는 거고 예. 개도국에서는 제 고언이 필요한 나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캄보디아 훈센 총리 경제 고문을 한 20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런 걸 부탁받는 나라들이 좀 있고 해서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이런 나라들이 또 우리의 ODA 대상 국가죠. 대상 국가들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거. 그렇죠. 가령 이제 저 모로코 최근에 제가 방문했던 나라는 카사블랑카라는 도시에 네. 자동차 연수원을 우리 ODA 자금으로 만들어 줬는데 거기서 길러낸 기술자들이 완전히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업이 모로코에 있는데 거기서도 쓰고도 남는 인력은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예, 예.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야별로 그런 걸 만들어서 키워주면 되거든요. 그런 사업을 정부가 잘 하도록 네, 네.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유도해 보려고 하는데 이 한국이 폴리텍 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데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단기간의 엔지니어 양성 교육은 우리나라처럼 효율적으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공한 원인은 고등교육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근데 세계 각국에 가면 이미 공학력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개도국들도. 그러니까 거기서 신청받아서 한국에 가서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연수다 그러면 서로 경쟁적으로 몰려들거든요. 네. 네. 그런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하면 우리나라도 돕고 그 예. 나라도 돕고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바빠지시겠는데요, 지금보다? 이게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무대로 각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에 딱 맞춤형도 찾아야 되고 우리랑 또 맞는 것도 찾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더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일도 열심히 하시고 오늘만 해도 보육, 주택, 교육, 뭐 산업 일꾼, 뭐 국방력, 뭐 별의별 여러 가지 그 제안들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도 계속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임기 잘 마치시도록 네.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0년 후 대한민국을 향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